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단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단원의 두 번째 주제이고요.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공업의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로 나눴죠. 농업의 세계화, 공업의 세계화, 서비스업의 세계화. 그 중에 두 번째 주제이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경제활동의 세계화. 경제활동의 세계화 먼저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국적 기업 안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로 다국적 기업의 의미, 두 번째로 성장 배경, 세 번째 기능별 입지, 다국적 기업의 기능별 입지를 좀 보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국제 분업을 좀 볼 겁니다. 국제 분업. 뭘 많이 보죠? 네. 다음 다섯 번째로 보는 것도 좀 중요한데 공장의 이동 유형을 좀 볼 거예요. 공장의 이동 유형. 다음 세 번째로 지역 변화. 이게 이 두 번째 주제의 전체적인 목록입니다. 목록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 다국적 기업의 기능별 입지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매한 데서 끊어서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지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세 번째 가고요. 작년에는 이거를 1시간에 끝냈습니다. 1시간에 끝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려가면서 두 개로 나눠서 조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필기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업의 세계화에서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미. 이 경제활동의 세계화란 무엇인가? 의미를 한번 봅시다. 경제활동 그리고 세계화 이것만 보시면 되죠. 세계화는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지, 그렇지? 통신의 발달에 따른 교류의 증가,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류의 증가. 즉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어떻게 됐다? 더 넓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야? 경제활동 돈으로 사고 파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교양 있게, 조금 더 수준 있게 단어를 변경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고 하지 말고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또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봅시다. 그럼 나는 지금 경제활동 중입니까? 네. 그렇죠.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중이지.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나? 아니요. 이제 어떻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 보면 여러분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뭐 하는 중? 소비하는 중. 여러분들은 소비하는 존재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세계화라는 건 뭐냐?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일체 행위가 어떻게 됐다? 넓어졌다.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 걸 우리는 의미로 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에 뭐가 늘어났다?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였다. 쉽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에 중요합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고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 우리도 따라 내려가고요. 미국의 경제위기가 왔다? 그거는 전 세계의 경제위기라는 거지. 500년 전, 1000년 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서로가 연결되고 공간적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뭐가 됐다?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였다. 즉 경제활동이 세계화되었다는 거야. 전 세계가 같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신가? 네.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옛날에 과거에는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태어나면 평생 이곳에서 살다가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 같은 거를 만들죠. 그러면 지역 특산 음식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 이 근처에 있는 걸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걸로 특화를 시켜서 만든단 말이야. 그 맛을 보려면 그 지역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들은 주로 다 어디에 있죠? 터미널. 서미널 또는 서울 가시면 됩니다. 왜냐? 식재료의 이동이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경제활동의 상호우전성, 서로 간에 연결됐고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죠? 그죠? 길게 쓰면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호우전성의 증가. 세 글자로 얘기하면 세계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영향. 이것들의 영향. 어떤 영향을 미쳐? 의존도가 높아져요. 의존도가 높아지고. 쉽게 생각하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 다른 걸 먹을 수 있어요. 그 다른 것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좀 더 이제 교양 있게 한번 볼게요. 다른 걸 먹을 수 있다. 다른 걸 살 수 있다. 즉, 상품이 이동할 수가 있죠. 상품이 이동할 수가 있죠. 바나나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파인애플 먹을 수 있고, 자몽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야. 상품, 자본, 노동, 기술, 서비스 등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상품, 즉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들 이런 것들도 다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과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 물 건너 온다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물 건너서 오는 게 쉬운 일입니다. 쌤도 저번 주에 울릉도 갔을 때 쇼핑을 했습니다. 미역이 아니라 오징어. 그런 거 얘기하려고 했으면 오징어, 뭐 명이나물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으면 세계화 때 이야기도 안 했겠죠. 울릉도에서 내가 미국에 있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했단 말이야. 울릉도에 미국 쇼핑몰이 있어요. 아마존. 우리 이걸로요. 무슨 말이냐? 즉 우리는 공간적 범위에 공간적인 제한을 별로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즉 상품의 이동이 매우 쉽죠. 자본의 이동. 자본의 이동은 어떤 거야? 돈의 이동이야.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된다는 거지. 내가 이거 수업하려고 내가 몇 년 전에 자본의 이동을 좀 시켰습니다. 즉 다른 나라의 주식을 조금 샀어요. 하셨나요? 애플의 주식을 좀 샀습니다. 뭐 수익률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죠. 내가 그럼 여기서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8천. 8천만 원! 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자그마치 8천 원. 8천 원을 투자해서 이제 100%의 수익률. 이거 안 팔고 있습니다. 왜냐? 수익률이라도 보고 기분 좋으려고. 어쨌든 이런 자본의 이동이 쉬워졌다라는 거지. 노동의 이동은요? 쉽죠.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있잖아. 노동의 이동도 쉽습니다. 기술의 이동도 쉽죠. 서비스의 이동은요 엄청나게 쉽죠. 여러분들 이따가 종례하고 핸드폰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해? 인스타 열어볼 거 아닙니까? 인스타 어디 나라 서비스야? 미국 서비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뭐의 힘이다? 세계화의 힘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첫 번째, 다국적 기업의 의미. 다국적 기업이란 해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 어렵지? 어렵지? 자, 그러면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경제 활동이라는 건 생산과 소비 또는 생산과 판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일단 정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 근데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다국적 기업을 알고 있으셔요. A씨 한번 들어봅시다. 삼성, 애플, 아마존, 테무, 맞습니다. 테무, 인스타, 구글.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벌써 씨가 말라가네요, 여러분들. 네이버 맞아요. 알리, 라인, 구글 다 기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 왜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기업 있지? 네. 그 99.9% 다국적 기업이야.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야. 메가커피 다국적 기업이야. 뭐 CU, GS 다국적 기업이야. 즉 웬만한 기업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다국적 기업이야.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 또는 판매, 소비, 그러니까 수입을 하기도 하니까. 이해되셔? 자, 이것들도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성장 배경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다국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세계화.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뭘 이유를 물어본다? 배경을 물어본다? 일단 다짜고짜 세계화 일단 하시면 된다라고요. 세계화. 여러분들 아침에 선생님이 통합사회 책을 조금 한 번 더 교재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시면 이 세계화 중요하게 나옵니다. 세계화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야. 세계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WTO 또는 FTA 등같이 무역의 장벽을 없애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WTO가 뭐냐 하면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추구하죠. FTA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불리우는 자유무역협정인데 국가가 국가 또는 어떤 집단과 집단들 사이에서 국가들 집단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FTA야. 우리나라도 FTA를 몇몇 국가들과 맺었었죠. 최초로 맺은 국가는 칠레입니다. 칠레랑 FTA를 맺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이 들어왔냐? 칠레산 포도, 그 다음에 포도주, 와인이 많이 들어왔죠. 그 뒤로 이제 와인의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에도 와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저 FTA 덕에 이제 저렴한 와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뭐 10,000원 미만의 뭐 4,900원, 5,000원짜리 와인들도 먹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미국이랑도 FTA를 맺었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이제 좀 더 세금 없이 판매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저렴한 가전제품 또는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게 들어오게 되었죠. 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경제 활동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셔?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할 겁니다. 이 다국적 기업은 기능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기능으로 분류한다고 치면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 하나, 생각하는 기능 하나, 생각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 이 소화라든지 내장 기능 하나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개미, 머리, 가슴, 배밖에 안 떠오를 거 압니다. 기업도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 하나, 연구개발을 하는 기능 하나, 물건을 만드는, 생산하는 기능 하나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기능별 입지를 한번 볼 거야. 기능별 입지, 즉 다국적 기업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입지를 시킬 것인가 나눠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본사가 있고요. 두 번째 연구소 있고요. 세 번째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본사의 기능, 그 다음에 입지 요인, 그 다음에 국내 입지, 그 다음에 국제 입지. 이렇게 표로 나눠서 한번 정리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자. 본사의 기능은 뭘까? 본사는 무슨 기능을 해? 명령하고 생각하는 기능. 우리는 그거를 의사결정 기능이라고 불러요. 의사결정.
연구소는요? 연구개발.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하죠. 공장은요? 생산. 그죠? 생산 기능을 합니다. 생산 기능을 해요. 그럼 본사는 어떤 입지 요인, 즉 어떤 것들이 많은 곳에 입지하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 마인드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야. 그럼 여러분들 본사를 어디다 두고 싶어? 가운데. 인간의 본능이 정말 충실하면 인간은 가운데 중심을 추구하죠. 중심이지. 근데 어떤 것들이 많은 곳에, 어떤 사람들을 채우고 싶어 본사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 내 회사를 더 키우고 말아먹지 않을 결정을 할 사람들, 돈을 더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다가 세우겠죠. 자, 그러면 입지요인은 고급 인력이 많은 곳에다가 일단 첫 번째 입지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 정보가 풍부한 곳에 본사를 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야. 자, 그럼 연구소는요? 연구소도 하고 크게 다릅니까? 아니요. 고급 인력.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연구개발 맡길 거야? 자, 고급 인력. 여기도 정보가 풍부한 곳 비슷하게 넘어가겠죠. 자, 그럼 공장은 어디에다 둘래? 사람이 많은. 그냥 사람. 그래, 노동력이 싸고 땅이 넓고 많고 싼데 이런 데다가 넣겠죠. 아, 물론 본사에서부터 공장까지 이제 똑똑한 애들로 다 채우면 좋겠지. 뭐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돈.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경제인이잖아. 필요한 만큼만 돈을 쓰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해되신가? 자, 그러면 공장은 어디로 들어가냐? 저임금 노동력.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집값, 땅값이 싼 곳으로 가겠죠. 근데 하나 더 있어. 느슨한 규제. 규제가 약한 곳. 2번 같은 경우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1번과 3번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규제라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정한 법률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일들이지. 자, 봅시다. 몇 년 전에 모 공장에서 빵 공장에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안전장치가 없었으니까, 안전장치가 수십만 원 정도면 부착할 수 있는 건데 안전장치가 없었어. 왜 없었을까? 돈이 되니까. 돈이 들고 안 붙여도 되니까. 이런 규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돈을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6시간 일 시키면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16시간 동안 5일 시키면 주 몇 시간이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잖아. 그것도 불법이라고. 근데 돈 조금 주고 이런 규제가 없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솔깃하지? 환경 규제도 없어. 그냥 막 오염물질 그냥 뱉어내도 돼. 사람들 일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막 복지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솔깃해 안 솔깃해? 여러분들 마인드, 노동자 마인드는 갖지 마시라고 지금. 여러분들 사장님이야. 공장을 세우고 싶은데 괜찮대. 어때? 좋아요. 좋죠. 그런 데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잔인하다뇨. 사장님 마인드인데. 야, 느슨한 규제. 이게 요즘 좀 특이한 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잖아. 글로벌 기업이야. 그래서 이 느슨한 규제를 찾아가는데 요즘 약간 이제 선호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슬람 국가에 공장을 주는 게 약간의 선호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왜 이슬람 국가에다가 공장을 두고 싶어 할까? 느슨한 규제. 그렇지. 봐봐. 우리 남자와 여자가 임금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지. 그렇지. 근데 이슬람 국가는 여성의 인권이 조금 낮아요. 낮은 국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여성들에게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국가들에서 공장을 그곳에다가 건설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셔? 그래서 이런 느슨한 규제도 상당히 공장에 입지하는데 주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노동 인권이 낮고요. 임금도 낮고요. 환경 규제도 낮은 곳에. 즉 결국은 뭘 절약할 수 있는 곳이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곳이다. 오케이? 자, 그럼 국내로 본다고 하면 본사는 어디에 두게 될까? 서울 같은 대도시. 중심지 맞습니다. 즉 한 도시로 본다고 하면 중심지, 도심에 두게 될 것이고 도시들 간의 관계로 본다고 했을 땐 대도시에 들어가게 되겠죠. 연구소는 어디로 들어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산 좋고 물 좋고 뭔가 그런 폐쇄되어 있는 곳이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날아가는 거라고. 자, 봐봐. 여러분들이 서울대 박사를 받아갖고 똑똑한 사람이야.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어디 막 지리산 막 정령치 산골짜기에 있어. 아, 산 좋고 말 좋고 밤마다 별 볼 수 있대. 낭만적이긴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아니지. 바로 런 할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런 할 거라고.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이런 어메니티, 이런 복지 또는 도시적인 삶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그럼 어디다 세워놔야겠어? 그지? 얘도 대도시로 세워야겠죠. 공장은요? 그지? 저임금 노동력 있고 낮은 지가와 내수난 규제가 있는 중소도시로 가겠죠. 자, 근데 이게 진짜 빛나는 거는 국내 입지가 아니야. 진짜 빛나는 건 뭐냐? 국제 입지입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 공간적 분업이라고 불러요. 공간적 분업. 즉 공간을 분리해서 분업을 시키는 거야. 원래 분업이란 건 일을 나눠서 하는 거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야. 너는 이거 조립만 해, 너는 B 조립해, 너는 C 조립해, 너는 검사만 해 하면서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인데 이거를 공간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하는 거지.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돈이죠. 즉 본사와 연구소와 공장에 같이 있으면 이 사람들 모두 다 비슷한 처우를 해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완전히 공간으로 분리시켜버려. 그것도 국제적으로 분업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공장은 저임금 노동력이 있고 낮은 규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고 본사와 연구소는 어디로 보내? 고급 인력이 있는 곳으로 보내면 서로 분리를 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지. 최고의 효율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셔? 자, 그럼 국제적 입지는 본사는 어디에 둘까? 전 세계를 두 개로 나눠. 인문적인 시선에서 뭐랑 뭐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 나오면 안 되셔요. 알겠습니다. 개발도상국. 머릿속에 동양, 서양, 남반구, 북반구 떠올리셨으면 진짜 안 됩니다. 어떻게 나누셔야 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셔야 된다. 그럼 국제 입지는 어디? 선진국으로 가겠죠. 연구소는 선진국으로 가겠죠. 이거는 개도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에 여기 핸드폰 보면 뭐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라고 써 있었잖아. 이거 애플 핸드폰에. 그래서 이 핸드폰은 어디서 만들어져? 중국에서 만들어져. 중국산이야 이거. 중국산. 연구 개발은 어디서 했어? 미국.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들 어디서 해? 미국에서 하고. 생산 어디서? 중국에서 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국제 분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6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세분화시키진 않죠. 근데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실은 3등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3개하고 2, 3, 4, 5, 6의 하나의 주제고요. 6번 지역변화로 나누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3개가 경제활동이 세계화가 됐다. 즉 생산과 소비, 생산과 판매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화가 됐고 그 안에 주역으로서 다국적 기업이 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국적 기업의 기능별 입지, 그 다음에 공장의 이동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신국제분업과 국제분업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국제분업과 신국제분업을 배경으로 공장에 이동을 한다. 결국 2, 3, 4, 5는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에 따라서 뭐다? 지역이 변화한다. 우리가 결국 배우고 있는 건 뭐다? 지리다. 지리 과목은 우리의 생활 공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다? 지역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마지막 그래서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데 공장이 떠나가는 지역과 공장이 들어오는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데 라고 물어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3번까지 했으니까 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게 2.4라고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제 분업과 신 국제 분업. 자, 일단 먼저 분업이란 게 뭐야? 분업. 나눠서 일하는 거. 그렇죠. 일을 나눠,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 떠올리시면 돼요.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나타나면서 우리는 분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컨베이어 벨트 쭉 세워놓고 너는 나사만 줘요. 너는 색칠만 해. 너는 조립만 해. 너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만 해. 그래서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하게 된다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하는 것보다 같은 일을 단순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효율적이지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품 같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일을 나눠서 한다는 게 분업인데, 그럼 국제가 붙었습니다. 국제.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국가끼리 나눠서 그지? 이 스케일을 국가 수준으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일을 옛날 같으면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너는 이 일, 나는 이 일 이렇게 나눠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나라에서는 이 일, 저 나라에서는 저 일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 분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분업이 있고요. 국제 분업이 있습니다. 국제 분업이 있고 신국제 분업이 있다. 신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뭐다? 새로운 분업이다. 그러면 이 앞에 거를 계승해서 조금 더 변형해서 새로운 것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국제 분업이 등장했던 시기부터 한번 봅시다. 언제 등장했냐 하면 19세기 이부터 20세기 초에 등장을 했던 거고, 신국제 분업은 20세기 후반부터 등장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제 분업의 주인공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선진국, 개발, 도상국, 그 다음에 이것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 분업에서 일을 나누어 한다고 했을 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진국, 하나는 개발도상국. 자, 그러면 선진국에서 하는 일과 개도국에서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일을 나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시기에서부터 우리 힌트를 한번 얻어보자. 19세기부터 20세기. 19세기, 그렇지, 정답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증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 멀리 있는 데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 결과 국가들별로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작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제국주의 살짝 떠올리셔도 연관이 됩니다. 그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만들고 서로 간에 무역하는 게 달라지게 되죠. 자, 선진국에서는 어떤 걸 만드냐 하면 공산품을 만들고요. 개발도상국은요, 이거를 만들기 위한 그죠, 원료 자원을 공급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선진국에서 공산품 만드는 이유는 뭐냐?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원료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공장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크로스 시켜서 공급과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건 뭐냐? 무역이 어떠해야 된다?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역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오늘 경제 시간은 아니니까 무역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무역이라는 건 서로 간의 우위, 비교 우위에 있어서 그거를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거래를 하는 걸 우리는 무역이라고 봐요. 자, 봅시다. 내가 치킨을 잘 만들어. 선아는 피자를 잘 만들어. 그래서 나는 치킨을 2마리 튀기고 선아는 피자를 2개를 만들어서 서로 하나씩 바꿔 먹으면 치킨 나라 피자 공주가 피자 나라 치킨 공주가 그것을 어쨌든 그거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피나치공 맞습니다. 피나치공 PPL 아니고 여러분들 어쨌든 피나치공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맛있는 치킨과 맛있는 피자를 둘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 나는 힘쓴 찐이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피자도 잘 만들어. 자, 그러면 내가 치킨도 만들고 내가 피자도 만들면 더 완벽한 피자와 치킨을 먹을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아한테 피자를 만들라고 시킬 거야. 왜? 힘드니까. 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걸 내가 만들고 서로 교체해서 한다는 것이 일단 무역의 기본 베이스야. 알겠니?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옛날 같았으면 공산품과 원료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원료와 공산품이 다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거를 산업혁명 이후에 이거를 국제적으로 분업, 지역에 따라 일을 나눠서 한다라는 거예요. 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공산품을 만드는 회사는 본사는 어디에 있을까? 중심지, 수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선진국 안에 있겠죠? 네.
공장은요? 공장은 개도국. 선장국 안에 있겠죠. 선진국 안에. 그 다음에 연구소는요? 선진국. 선진국 안에 있겠죠. 개도국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의 본사는 어디에 있죠? 선진국. 개도국에 있겠죠. 연구소는 어디에 있겠죠? 개도국에 있겠죠. 공장은 어디에 있겠죠? 개도국. 개도국에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자 봐봐. 선아도 피자 가게, 나도 치킨 가게, 뭐든지 뭐 연구부터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거 안에는 각자의 가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공산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원료의 생산과 판매까지 모든 시스템은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일 커브라는 게 있어요. 스마일 커브. 이게 웃는 것처럼 보여서 선생님이 그림 실력이 미천하죠.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게 스마일 커브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생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 가치가 있어. 생산 과정. 뭔가를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핸드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야? 연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들겠다는 연구, 기획을 해야 되겠죠. 이 기획을 다 했으면 뭘 해야 되지? 생산을 해야 되겠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 판매를 해야 되지.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이 연구, 생산, 마케팅 이 일련의 쭉 과정으로 봤을 때 연구의 부가가치, 생산의 부가가치, 마케팅의 부가가치가 각각 다르다는 거야. 어디가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라는 거야? 연구와 마케팅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생산의 부가가치가 낮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네. 자, 쉽게 봅시다. 이 핸드폰 어디서 만들었죠? 애플.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연구했죠?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연구했고, 이걸 마케팅 어디서 해? 미국. 미국에서 한다는 거야. 즉 부가가치가 높은 거 어디서 가져가? 선진국. 미국에서 가져가고 부가가치가 낮은 거는 중국. 중국 개발도상국으로 남겨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신국제분업입니다. 국제분업은 각각의 국가들에게 일을 나눠서 주면서 무역이 주요 역할을 했는데 정보통신 기술이 더 활발해진 거야. 발달한 겁니다. 즉 여기서로 넘어갈 수 있었던 힘은 뭐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세계화야, 세계화. 자,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것도 더 강력하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공산품과 원료의 무역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는 거야? 기술. 돈 되는 것만 우리가 하고 돈 안 되는 거는 니네한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진국 뭐 하면 돼? 연구랑 마케팅. 그렇지, 의사결정 기능이나 맞는 말이에요. 뭐 연구 개발, 마케팅 이런 것들 돈 되는, 즉 부가가치의 생성에 있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들만 선진국에 놔두고요. 그렇지 않은 기능은 어디로 보내면 된다? 개도국으로 보내면 된다. 즉 생산 기능은 이쪽으로 보내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야 이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판매까지를 우리는 가치 사슬이라고 불러요. 가치 사슬. 다른 말로 밸류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커피콩을 내가 키우고 있거든요, 교실에서. 이 커피콩을 만들어서 커피콩을 볶아서 커피를 내려서 이 일련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계속 붙겠죠. 네. 자, 봐봐. 커피콩 그 자체로 팔면 돈이 많이 남습니까? 아니요. 커피를 내려서 팔면요? 많이 남아요. 그렇죠. 돈이 더 많이 남죠. 그런 것처럼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가치 사슬이라고 그래요. 가치 사슬. 그래서 가치 사슬이 세계적 스케일로 변화, 확장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예전 같으면 공산품을 만드는데 가치 사슬은 그 선진국 내에서 제한이 되고, 원료를 만드는데 그 가치 사슬은 그 개발도상국 안에서 한정이 되지만, 이 가치 사슬 자체를 더 확대시키는 거야. 세계적 스케일로. 즉, 가치 사슬에서 돈이 되는, 즉 부가가치의 생성이 많은 것은 선진국으로 가져오고, 그렇지 않은 건 어디로 보내버린다? 개도국. 즉, 전 세계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해되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국제분업과 신국제분업이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사슬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됐을 때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게 우리가 진짜로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번 다국적 기업의 공장의 이동, 공장의 이동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을게요. 자, 공장이 어디서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세계를 두 개로 나누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앞반에서 했던 수업들은 여러 번 뭐 동양과 서양, 남반구와 북반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어이가 없죠? 일단 인문지리 시선에서는 전 세계를 어떻게 나눈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에서 공장이 떠나가는 곳이 있고 공장이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원국가, 즉 출발하는 국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동국가, 즉 도착하는 국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 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눴을 때 이동하는 유형은 총 몇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죠?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럼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럼 선진국에서 선진국은요? 돼요. 개도국에서 개도국은요? 돼요. 그럼 총 몇 개죠? 네. 네 가지가 되죠. 2 곱하기 2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2의 제곱, 2 곱하기 4, 네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가장 그 중에 많이 이동하는 유형은 뭘까? 선진국에서.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중3이시죠? 네.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린 초3 되려나도 물어봐도 이 정도는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기원 국가가 첫 번째가 어디다? 선진국. 선진국. 이동 국가는 개도국. 개도국. 이게 유형 1번이라고 보실게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가는 거는 가장 일반적이죠. 그럼 이동 이유는 지대가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져서. 저임금 노동력, 낮은 지대. 낮은 집값. 마지막으로 낮은 지대. 느슨한 규제. 이거 저번 시간에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유로 낮은 임금과 낮은 땅값과 거기에다가 느슨한 규제까지 기업하기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몇 학년도 할 수 있다고? 4학년.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다고요. 자, 저임금 노동력과 낮은 집값과 느슨한 규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이동이야. 왜냐? 생산 기능만 개도국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가치 사슬의 과정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기능을 어디로 보낸다? 개도국으로 보낸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두 번째,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왜 갈까? 왜 갈까? 여러분들 그 활기차던 에너지가 어디 가셨죠? 무역하려고. 무역을 하려고? 네. 부가가치가 낮은 걸 없애려고. 부가가치가 낮은 걸 없애려고? 자, 첫 번째, 무역 장벽을 없애려고. 극복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무역 장벽이라는 건 뭐냐? 관세, 규제 등을 이야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 여러 개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인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있죠? 네. 그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왜? 왜? 관세요? 그지, 관세를 극복하려고, 그 다음에 규제를 극복하려고. 그래서 결국 관세와 규제를 건너뛰고 그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은 욕구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시장 개척입니다. 즉 관세와 규제를 건너뛰어서 더 많은 물건을 팔고요.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 관세가 붙으면 물건 가격이 높아져요. 높아지죠.
물건 가격이 높아지면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같이 다른 사례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뭐가 있을까? 그죠.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는 사례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똑같다라는 거야.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시장을 개척하려는 거지.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가 몇 군데 있죠? 오늘은 A씨는 다 자동차 회사로 갈 겁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있고요. 뭐 르노 코리아 있고, 쉐보레가 있고, 뭐 쌍용, 지금은 KGM으로 바뀌었지만 그 쌍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 중국산 자동차 타고 싶어? 아니요. 안 타고 싶죠? 네. 근데 봐봐. 르노 코리아의 지주를 원래 그 르노는 회사가 어디 회사냐면 프랑스 회사야. 프랑스 회사인데 이제 삼성 자동차를 인수해가지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이름을 이제 르노 코리아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여기에 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중국 회사야. 그래서 그 중국 회사를 바로 우리나라 들어오면 여러분들 안 사겠지? 그러면 그 이름을 살짝 빌려서, 그 공장을 살짝 빌려서 우회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야. 가격도 싸게 이미 이미 포진되어 있는 판매망을 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볼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볼보라는 회사는 원래 스웨덴 회사야. 근데 거기서 또 지분을 어디가 많이 갖고 있냐? 중국이 갖고 있어. 아무래도 그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의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길이 열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무역 장벽, 관세와 규제를 피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뭘 한다? 공장을 짓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신가? 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뭐가 있을까? 그죠. 개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갔을 때 이 나라가 잘 살까? 이 나라가 잘 살까? A, B. B가 좀 더 잘 살 확률이 높아요. 왜냐? 조금 더 소비력이 있는 곳에다가, 조금 더 발전된 국가에다가, 좀 더 발전된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겠다라는 거지. 이거 똑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선진국도 이쪽 선진국이 조금 더 잘 살 확률이 높거나 또는 시장이 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다양해서 이렇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공장의 이동은 뭐다? 결국 저 가치 사슬 중에서 생산을 넘겨주겠다라는 게 일단 1번 케이스고요. 그렇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시장을 개척하고 관세를 건너뛰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 꼭 잘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마지막 단계. 지역 변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라고? 지역 변화. 지리라고요. 지리는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지역이 지역.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활 공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에 관심이 많은 걸 우리는 자연지리라 부르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문 환경에 관심이 많은 거를 인문지리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인문지리입니다. 그러면 인문지리적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공장이 이동하고 가치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라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 변화, 어디가 변화가 될까? 미국. 선진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국가를 나누면 어떻게 나온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시면 된다고.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 뭐가 있을까? 생산비 절감. 생산비 절감. 하나 낚았죠. 이걸 내가 서술형으로 내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려요. 틀렸습니다. 과거 완료죠. 많이 틀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선배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뭐냐?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 국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생산비 절감은 누가 얻는 이익이야? 기업. 기업이 얻는 이익이지. 국가가 얻는 이익은 아니죠? 네. 그러면 국가가 얻는 장점은 뭘까? 할 수 있어요. 관세가 적어져요. 관세가 적어지는 게 왜 이익이죠? 빨리 많이 팔아서. 경제 발전. 경제 발전? 공장이 떠나가 버렸잖아, 선진국에서는. 자, 노멀하게 심플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장점 없어요. 근데 하나 지어짜 보겠습니다. 하나는 써드려야죠. 그래서 환경 오염 개선. 환경 오염 개선된다는 거 하나 적어드리고요. 두 번째 단점은 뭐가 있을까? 경제 침체. 그렇죠. 경제 침체가 있죠. 일자리가 감소하니까요.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경제가 침체된다는 겁니다. 자, 공장이 떠나가 버렸지? 네. 그럼 경제가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네. 여기에 그러다 보면 그 공장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하청업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같이 떠나가 버리겠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 침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적어드리면 세수 감소도 있겠죠? 감소. 소가 좀 이상해졌어요. 세수 감소라는 건 무슨 말이냐?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거야. 공장이 있어야 법인세 내고 공장이 있어야 관련된 세금을 내겠죠. 그럼 공장이 떠나가 버리니까 세수 감소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국가 어디가 나오면 되죠? 개도국이 나오면 되겠죠. 첫 번째 개도국이 얻는 장점. 일자리가 생겨요. 그렇죠. 경제 발달. 그렇죠. 그렇죠. 경제 활성화.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그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수 증가. 세수 증가. 즉 세금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있어. 기술 발전. 이전. 이전. 기술이 흘러나온다라고 하죠. 자, 봅시다. 이거 선생님이 아이폰이죠. 네. 이 아이폰을 중국에 가서 전자상가에 가면 용량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마개조가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왜? 싸서. 공장이 거기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기술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야. 쉽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뭐 유명한 식당 만약에 연돈이라고 칩시다. 네. 돈가스 좋아합니까? 네. 그죠? 내가 연돈 가서 내가 갑자기 막 돈가스를 배우고 싶대. 다 배워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내가 막 하면서 어깨 너머로 오 하면서 오 이렇게 하면 돈가스가 맛있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즉 협력 업체라든지 하청 업체라든지 알게 모르게 그런 기술들이 쓰며 나오면서 기술이 발달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대망에 뭐가 있을까? 단점. 단점이 있겠죠. 환경 오염. 환경 오염. 여러분들 쉬운 길만 가시려고 하시네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환경 오염이 있겠죠. 네. 환경 오염. 너무나 이건 단순하니까.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아, 있어. 단점 많아. 이익이 별로 없어요. 이윤이 이익이 안 남아요. 유출이 됩니다. 이윤이 유출돼요. 이제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다른 반은 이제 실제적인 기업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모 기업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이 외국계 기업인데 그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야. 근데 이 기업이 검찰 조사를 받았어. 그 이유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적자를 냈다라는 거야. 자, 이걸 내가 1,000원에 납품을 해. 근데 내가 2,0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납품을 하는 거야. 이거 자선 사업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봐봐. 나는 외국계 기업이야. 공장이야. 그래서 본사한테 이걸 2,000원에 사와. 그리고 이걸 1,000원에 납품을 해. 근데 실제 2,0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왜 2,000원에 사오는 거야? 아, 세금 적게 내라고? 여기에서 버는 돈을 그대로 본사로 넘기고 싶은 거야. 본사가 이득을 보잖아. 이 회사는 적자를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하겠다? 본사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그 지역의 그 기업이 돈을 벌게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되신가? 자, 이거 말고도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공장은 아닌데, 모 기업에 이제 외국계 기업의 하나의 뭐 판매소 같은 곳이야. 이것도 자동차 판매점이야. 근데 이제 이 기업을 이익이 한 몇백억이 나와요. 근데 이 몇백억 난 이익을 100% 배당을 해.
엄청나게 주주 친화적이지, 그렇지? 번 돈 다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거야. 엄청 이상적인 주식 회사야.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100% 누가 가지고 있냐? 본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기업은 이익을 여기서 이 나라에서 봐서 어디로 다 가져가는 거야? 본국으로, 본사 본국으로 다 다시 가져가게 된다는 거지. 실제 이 경제 활성화 효과가 과연 물음표가 찍어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윤이 유출된다. 따라오셨습니까? 네. 또 있어. 또 있어. 경제 위기 시 우선 폐쇄 대상이 돼요. 일단 먼저 문을 닫는다는 거야. 자, 여러분 혹시 127시간인가 124시간인가 그 영화 봤어요? 아니요. 그 영화가 뭐냐면 어디 사막 같은 데서 혼자 이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떨어졌는데 팔이 어디 바위 틈에 딱 껴버려. 그래서 한 4일, 5일 정도 있다가 말라 비틀고 목도 마르고 힘들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말라 죽을 거야? 아니요. 어떻게 이거? 잘라요. 잘라! 네. 잘라버려. 즉 경제 위기가 온다. 본사 인원 망할 거 자를 거야? 연구소 인원 자를 거야? 아니라는 거야. 뭐부터?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공장부터 우선 폐쇄를 한다라는 거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해되신가? 즉 작은 걸 먼저 쳐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모 자동차 회사의 공장이 이제 군산이라는 데 있었어요. 군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장을 폐쇄하면서 그 기업에 다니던 분들 다 퇴직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왜냐?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전부 다 문을 닫거나 경제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위기 시 우선 폐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 위기를 먼저 최전방에서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장단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수업 끝.